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시장론 함께 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부동산 경제론 함께 진행해 보았고요. 경제론이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부동산 학개론에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파트라는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론과 요 뒤에 있을 정책론은요, 좀 더 편하게 배우실 수 있으실 거니까요. 시장론 저와 함께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론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고 배워야 될 것은요, 시장의 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시장은 크게는 몇 가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몇 가지? 두 가지 시장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나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는 존재하기가 어려운 시장이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서 존재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자, 특징만 가볍게 보시자면요. 완전 경쟁 시장은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존재함으로써 동질적인 상품을 팔고 있고 시장에 들어오는 것과 시장에서 나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많이 자유롭습니다. 완전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1. 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 법칙이 적용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 뭐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된다. 왜? 완전한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가능하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우리는 이거를 완전 경쟁 시장이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이게 뭐다? 이게 현실에 가장 가까운 시장으로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많이 있습니까? 적게 있습니까? 적게 있죠. 상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서로 다 다르죠. 이질성. 시장에 들어오고 시장을 나가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불완전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불완전한 정보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불완전한 정보 때문에 뭐예요? 정보 비용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정보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시장의 유형에는 가장 크게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 두 가지가 있고, 완전 경쟁 시장의 네 가지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 상품의 동질성,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완전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하지만 불완전 경쟁 시장은 뭐다? 소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고 상품이 동질, 이질성 서로 다르다는 뜻이죠. 다른 성격의 뜻이고요.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어려우며 불완전한 정보로서 구성되어 있고, 이 불완전한 정보 때문에 뭐가 존재한다? 정보 비용이 초래하게 된다라고까지 해주시면 뭐다? 우리는 이것을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넘어오셔가지고 뭐 본다?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성 한번 보시죠.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성. 자,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성은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6가지. 부동산 시장의 특성 몇 가지? 8가지를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능 몇 가지? 6가지. 기능 몇 가지? 6가지.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 몇 가지? 8가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기능보다 특성에 대해서 좀 힘을 주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부동산 기능은요, 첫 번째 무슨 기능? 자원을 배분합니다. 이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 시장 실패가 발생하며 시장
실패의 요인으로서 크게 몇 가지가 존재합니까? 네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뭐예요? 부효과가 있고요. 이게 정의의 부효과든 부의 부효과든 둘 다 존재하는 거고요. 두 번째,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말이 존재하고요. 들어만 두시면 돼요, 지금은요. 세 번째는요, 공공재. 요게 여러분 뭐예요? 공원이나 공원이나 가로등 같은 게 공공재고요. 그리고 마지막 정보의 불완전성 혹은 정보의 비대칭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정보의 비대칭성, 불완전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 요인 몇 가지? 네 가지가 있고요. 요 시장 실패에는 외부 효과, 불완전 경쟁시장,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해서 왜 불공정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왜 불공정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자원 배분의 기능이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무슨 기능? 교환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환의 기능이라는 것은 뭐예요? 수요, 공급에 따라서 교환을 주고받는다는 얘기죠. 가격을 만들어내고요. 거래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합니다. 부동산 상품의 양과 질을 조정하게 되는 거고요. 부지에 대한 경쟁 기능도 있습니다. 부지에 대한 경쟁의 기능 때문에 최유효 이용, 즉 최고 최선의 이용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부동산의 기능 6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의 특성, 요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 부동산의 특성은요, 첫 번째, 시장의 국지성입니다. 왜요? 부동산은 무슨 성격이 있으니까? 부동성이 있으니까. 그쵸? 무슨 성? 부동성이 있으니까. 움직인다고 못 움직인다고 못 움직인다고 지역적으로 국한된다고요. 아시겠죠?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런다? 부동산의 시장의 국지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요거 세 가지 하나 묶어주세요. 묶어주세요. 우리는 요거를 3B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에 뭐와 관련이 있다? 개별성과 관련이 깊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들입니다. 잘 보세요. 자, 거래 공개, 비공개, 비공개성. 왜요? 부동산은 각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거래에 대해서 공개한다,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하지 않는다. 잘 공개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물건은 없다. 상품의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성. 자, 이게 뭐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좋은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협회나 이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겠어요? 아니면 나만 꼭 가지고 있겠어요? 나만 꼭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시장을 조직화하기에 그 사람이 참여를 해야 하네요. 참여하지 않겠지. 왜? 나는 좋은 물건 가지고 있는데, 나는 좋은 손님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굳이 그 시장에 뛰어들지 않고 자기가 물건 확보해서 좋은 손님들을 유치해서 거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래의 비공개성, 상품의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성, 이거 우리 뭐라 그런다? 3B라고 얘기합니다. 거래의 비공개성. 두 번째 상품의 표준, 비표준. 상품의 비표준화. 마지막 시장의 비조직성. 요거 세 가지를 다 합쳐서 무엇과 관련이 있다?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인 개별성과의 연관성이 크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우리 이걸 뭐라고 한다? 3B, 3B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의 비공개성, 상품의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성. 아시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수급 조절의 곤란성. 수급 조절 뭡니까? 수급 조절. 자, 봅시다. 산비됐고요.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다 라고 나왔어요. 수급이 뭐예요? 수요와 공급의 약자라고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조절이 쉬워요, 어려워요? 조절이 어렵죠. 왜요?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렵습니다. 당장 공급을 늘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늘릴 수가 없죠. 특히나 신규 주택 같은 경우에,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늘리는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 3년씩도 걸리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요 공급 조절의 곤란성이고요. 매매하는 게 기간이 짧아요, 길어요? 당연히 매매 기간이 길겠죠.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매매가 이루어지겠죠. 왜? 비싸니까. 그쵸? 비싸죠. 7번째, 법적 규제가 과다합니다. 그쵸? 뭐 하나 하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되고, 투기 억제한다고 투기 과열지구 조정되어 있고, 조정 대상 지역 막 걸려 있고, 그래서 법적 규제가 과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금의 유용성. 자금의 유용성 역시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로서 자금의 유용성이 부동산 시장에 해당한다라는 것만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성에 대해서 배웠고요. 특성의 8가지에서 좀 힘을 주어서 꼭 학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볍게 보셔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여기가 중요하죠. 자, 한번 보시죠.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효율적 시장이란 말이 무엇이냐? 효율적 시장은 자원의 배분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 시장으로서 크게 유형의 종류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나뉩니다. 무슨 시장? 약성, 중강성, 강성으로 효율적 시장이 3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의 그림을 그려보면 약성 효율적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요 약성 효율적 시장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 약성 효율적 시장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강성 효율적 시장이 중강성 시장과 약성 효율적 시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함 관계 먼저 하나 이해해 주시고요. 이 참고에 2번에 하나 별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성 효율적 시장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과 약성 효율적 시장 모두를 포함한다 라는 것이 참고사항의 가장 키포인트였습니다. 됐어요? 자, 근데 밑에 한번 보시죠. 3번 한번 보세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을 포함한다.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포함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2번과 3번 풀어드렸고요. 유형의 종류에서 이거 하나만 체크. 정상 이유는 모든 시장에서 다 발생한다. 그래서 약성이든 중강성이든 강성이든 정상 이유는 모두 다 있다 없다? 모두 다 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안고 유형의 종류에 따른 초과 이윤 언제 발생하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은요, 어느 정보가 반영되어 있나?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법은 무슨 분석?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고요. 과거 정보의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정보의 이용은 가능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제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미래 정보를 이용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뭐다? 현재와 미래 정보를 이용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되셨나요? 두 번째, 준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가 시장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무슨 분석에 가깝다?
본적 분석에 가깝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과거 정보 이용이 불가능하고 현재 정보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포인트는 뭐다? 미래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이온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뭐다? 미래 정보를 이용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강성효율적 시장입니다. 강성효율적 시장. 강성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가 모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없다?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보 이용해도 초과이윤 얻을 수 없고 현재 정보 이용해도 초과이윤 얻을 수 없고 미래 정보 이용해도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뭐다? 어떠한 정보를 이용하여도 무엇이 없다?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있다 없다? 이윤 얻을 수 없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약성, 중강성, 강성 요거 세 가지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약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 정보와 미래 정보를 통해서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미래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 마지막 강성 효율적 시장은 뭐예요? 어떠한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장이든 무엇은 존재한다? 정상이윤은 존재한다. 약성은 초과이윤이 언제만 존재하고요? 현재와 미래에서만 존재하고요. 중강성효율적 시장은 미래 정보 이용할 때만 초과이윤이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약성일 때 현재와 미래, 중강성일 때 미래에만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성효율적 시장과 중강성효율적 시장 그리고 강성효율적 시장의 특징과 초과이윤 존재 여부였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할당효율적 시장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요즘에 이 할당효율적 시장이 저희가 치고 있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넘어서 저희 감정평가사 시험에 부동산학 원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 역시 부동산 학개론과 많이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공유하기도 하고 문제를 분석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분석들의 내용에 대해서 할당효율적 시장이 문제가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당효율적 시장 잠깐 보시죠. 할당효율적 시장의 정의입니다. 무엇이냐?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장으로서 체크. 정보가 뭐예요?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똑같이 배분된 시장을 의미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과 무엇이 같다? 정보의 가치와 정보의 비용이 같은 시장으로서 초과이윤이 있다 없다? 초과이윤이 존재할 수 없는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이윤이 존재하려면 과대평가된 게 있고 과소평가된 부동산이 있어야 되는데 초과이윤이 없으니까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특성에 대해서 한 번만 같이 정리해 주시면요. 완전 경쟁 시장은 아까 했죠? 뭐예요?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 상품이 동질적,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무엇이 된다? 할당효율적이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런데 봅시다. 할당 효율적 시장은 뭐예요?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래요. 그 말이 뭐냐? 불완전 경쟁 시장도 무엇이 될 수가 있다고? 완전
할당 효율적 시장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자, 어떠한 경우인지 알아봅시다. 자,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불완전한 정보가 흘러다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 정보에 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됩니까? 네, 투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봅시다. 자, 그래서 불완전 경쟁시장, 즉 불완전한 정보가 흘러다니고 있는 시장이니까 불완전 경쟁시장에서 정보 비용이 1,000만 원 들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정보의 비용을 1,000만 원 주고 얻었는데 이 정보의 가치가 얼마밖에 되지 않는다. 1,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의 비용과 정보의 가치가 같습니까? 네, 같습니다. 정보의 비용과 정보의 가치가 같습니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존재했는데, 그쵸? 그 정보의 비용을,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 내가 1,000만 원치 썼는데 그 정보의 가치가 뭐라고요?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거 니은에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불완전 경쟁 시장이어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다. 언제? 정보 비용과 정보의 가치가 같을 때는 뭐예요? 자원의 할당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인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불완전 경쟁 시장도 뭐예요? 이제 3번에 나오죠? 불완전 경쟁 시장도 뭐다? 정보 비용과 정보의 가치가 똑같은 경우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5번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이유. 5번, 6번 묶어주세요. 5번, 6번 묶어주세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정보 비용이 수반됩니다. 왜 수반됩니까? 불안전 경쟁 시장 때문이겠죠.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인 거고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하죠, 투기. 그리고 누군가는 초과이윤을 벌어갈 겁니다. 투기나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7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계산 문제거든요. 제가 나중에 아주 쉽게 풀어 드릴 건데 정보의 현재 가치 계산 문제 동그라미만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확실성화에서 불확실성화의 현재 가치를 빼면 되는데 이거를 뺄 때 어떻게 구하셔야 되냐면 정보의 현재 가치는 확실성화의 가치에서 빼는 거예요? 불확실성화의 가치를 빼서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아주 쉽게 문제 풀어 드릴 거니까요. 이렇게 큰 개념만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 주세요.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어. 정보의 현재 가치 껌이야, 껌. 아시겠죠? 완전 쉬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주거 분리와 주택의 여과 현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주거 분리와 주택의 여과 현상입니다. 자, 여러분 주거 분리는 뭐예요? 고소득층이랑 저소득층이 나뉘는 것을 주거 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주택의 여과 현상은 뭐예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으로 바뀌고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으로 바뀐다라는 것이 차이겠죠. 그래서 주거 분리와 주택의 여과 현상입니다 라고 해주시고 요거 체크. 자, 요 개념은 생기초에서 한 방에 가져갑시다. 자, 한번 읽어보죠. 주거 분리란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고 있는 현상으로서 인근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전체에서도 발생하며 정의 외부 효과는 추구하고
부의 외부 효과는 뭐한다? 회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거 분리에서 어려운 말이 등장했습니다. 뭐? 외부 효과. 뭐? 외부 효과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외부 효과는 긍정적인 정의 외부 효과와 부정적인 부의 외부 효과 두 가지가 등장하게 될 건데요. 이 내용에 앞서서 잠깐 읽어볼게요. 주거 분리 현상은 어디에도 생기고 어디에도 생긴다고요? 인근 지역에서도 생기고 뭐 도시 전체에서도 생깁니다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주거 분리 현상은 인근 지역에서만 생기고 도시 전체는 발생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린 내용이겠죠. 됐어요? 뭐 인근 지역에도 생기고 도시 전체에도 생긴다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뭐 도시 전체에서도 생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요거 한번 보시죠. 외부 효과. 외부 효과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 보셨죠? 정의 외부 효과는 뭐예요? 과수원과 뭐 양봉. 요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렸을 때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은데 과수원과 양봉. 이 둘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없죠. 서로 제3자죠. 그런데 무슨 효과를 서로 얻어갑니까? 과수원은 수분. 그렇죠. 그렇죠. 수분. 이게 물의 수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과수원끼리 이렇게 붓으로 하는 거. 뭐예요? 이렇게 수정 맺어주는 거. 수분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양봉은 뭐예요? 꿀을 얻어가게 되는 거죠. 맞아요? 서로 경제 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서로 주면서도 이 준 혜택에 대해서 서로 보상합니까? 보상하지 않습니까?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서로 보상하지 않고 무엇을 가져갑니까? 과수원은 수분을, 양봉은 꿀이라는 혜택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서로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겠지만 그런데 자,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부의 외부 효과.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예요? 뭐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환경오염을 통해서 뭐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 거. 그럼 정의 외부 효과는 추구합니까? 추구해야죠. 왜요? 좋은 거니까요. 맞아요? 긍정적인 거니까. 부의 외부 효과는 회피합니까? 네, 회피해야죠. 왜요? 부정적인 거니까. 그래서 뭐예요? 소비자는 정의 외부 효과는 추구하고 부의 외부 효과는 회피한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주택의 소비자가 정의 외부 효과 추구하는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학군이 있습니다. 학군이. 학군 좋아요. 이런 것들 정말 좋은 정의 외부 효과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부의 외부 효과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가 근처에 있다면 뭐 유흥시설이나 아니면 위해시설 이런 것들은 부의 외부 효과에 해당할 수 있겠죠. 됐어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득별 주거 분리 현상 잠깐 한번 보시죠. 소득별 주거 분리 현상. 자, 잘 보세요. 이것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소득별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무엇과 무엇이다? 고소득과 뭐가 있다? 저소득이 있다 라고 나오는데 고급주택 지역에서의 주거분리 현상과 여가 현상과 저급주택 지역에서의 주거분리 현상과 여가 현상이 있겠죠. 그러면 고급주택 지역에서의 뭐 주거분리 현상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저급주택 지역에서의 주거분리 현상 있을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여러분, 보수 비용과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 이렇게 체크.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고급주택 지역이 있는데 보수 비용만 많이 든대요. 고칩니까? 안 고칩니까? 안 고치죠. 그러다 보니까 뭐 투자를 하지 않고 뭐 한다? 하향 효과가 발생한다. 즉 질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질이 뭐 낮아진다는 거죠. 주택의 질이 낮아진다는 얘기고요.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더 크면요. 고칩니까? 안 고칩니까? 고치겠죠. 그러면 주택에 해당 주택의 질이 상승하게 되고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더욱더 고급화가 진행될 수가 있겠네요. 우리는 보수 비용이 클 때 투자를 하지 않을 때 하향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 클 때? 보수 비용만 많이 들 때. 그래서 주택의 질이
하락하게 된다. 질이 하락한다는 말은 무엇이다? 하향여가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겠죠. 두 번째는요. 저급주택입니다. 보수 비용이 큽니다. 투자합니까? 투자하지 않습니까? 투자하지 않고 불량주택으로 더욱더 안주하신다는 얘기죠. 우리는 두 번째에다가 힘을 주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클 때는 뭐합니까? 투자합니다. 요 재개발이라는 말을 통해서 무슨 여가가 발생합니까? 상향여가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급 주택의 지역에서의 특징은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하향여가가 발생할 때 여가 현상이 생기는 거고, 저급 주택의 지역에 대해서는 가치 상승분이 커서 투자 및 재개발을 통해서 상향여가가 이루어짐으로써 무슨 현상? 여가 현상이 활발하게 생깁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경계 지역에서의 여가 지역의 여가 현상의 특징, 요거 한번 보시죠. 자, 봅시다. 자, 여러분, 고급 주택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고급 주택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경계 지역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급 주택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봅시다.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할증되어 거래되고, 그렇죠? 그래서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급주택의 저소득층 주거지역 어디예요? 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하게 있는 주택은 할인 할증이 어떻게 거래된다는 소리예요? 더 비싸게 거래된다는 소리죠. 할증이란 말을 모르신다면 여러분 12시 넘어서 택시 타보세요. 가격이 빨리 팍팍팍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게 할증 구간이 붙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은 요 지역이죠. 맞아요? 경계지역은 어떻게 거래된다? 할인되어 거래된다. 싸게 거래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마트 문 닫기 전에 한번 가보세요. 식품들, 오늘 데일리로 팔아야 되는, 오늘 반드시 팔아야 되는 식품들은 뭐예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지만은 마감 때문에 할인돼서 싸게 팔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할증은 비싸게, 할인은 싸게 파는 것이고, 고급주택 지역에서 붙어 있으면 싸게, 저급주택이 고급주택 지역에 붙어 있으면 비싸게 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계 지역에서의 여가 현상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이제 지대론으로 넘어갈 텐데요. 지대론 같은 경우에는 총 학자분이 몇 분? 18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지대이론에서 한 분만 보고, 한 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드디어 왔습니다. 학자.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부분. 학자. 자, 저 갑자기 신났습니다. 자, 왜 신나느냐? 학자 재밌거든. 정말 재밌습니다. 사실은 재미없습니다. 왜냐? 시장론에 나오는 학자는 몇 명? 18명이니까요. 자, 잠깐 봅시다. 한 판 정리하고 갈게요. 시장론에서 학자와 이론이 등장하는데 학자가 몇 명? 18명이 등장합니다. 됐나요? 이론 18명. 시장론의 학자 몇 명? 18명. 그런데 이 18명이 처음에 지대론에서 7명, 도시공간 구조론에서 몇 명? 4명. 마지막 입지론에서 7명. 이렇게 나뉘어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대론에서 7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파레토의 경제지대입니다. 요거 보시고 한번 보시죠. 자, 파레토의 경제지대입니다. 파레토 경제지대는 총 수입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지대와 전용수입 이렇게 묶어주세요. 경제지대는 뭐다? 토지에서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뭐 초과 이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경제지대라고 얘기한다. 뭐 초과 이윤이다. 그쵸? 전용수입은 뭐다?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지 않고 현재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무슨 지급액? 최소한의 지급액을 우리는 전용수입이라고 얘기한다. 즉 뭐예요? 이 상태 그대로 쓰게 할 수 있는 무슨 지급액? 최소한의 지급액이다. 그래서 혹시나 최대한의 지급액이라고 나오면 맞다 틀렸다? 틀렸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파레토의 경제지대는 총수입에 대한 이야기고요. 총수입은 초과 이윤과 최소한의 지급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맞아요. 경제지대는 뭐? 초과 이윤이고 전용수입은 뭐다? 최소한의 지급액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샬입니다. 마샬은 무슨 지대? 준지대. 경제지대는 누가? 파레토. 경제지대 누가? 파레토. 경제지대 누가? 파레토. 마샬은 뭐예요? 준지대죠. 지대에 준한다. 지대다 지대가 아니다. 지대가 아니다. 그쵸? 자 그럼 잠깐만 우리 여러분 준지대 나오는 거 하나 있었는데 부동산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어요? 준주택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준지대까지 나왔네요. 준부동산은 부동산이다. 부동산이 아니다. 그쵸? 등기등록의 공시 방법을 통해서 저당권의 객체가 되기도 하고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부동산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준부동산이라고 얘기하고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말씀을 드렸어요. 준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외에 뭐예요? 거주시설로서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가 있죠. 맞아요. 뭐가 있어요?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 복지주택 등이 준주택에 해당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준주택은요. 인간이 만든 기계나 기구 등을 우리는 준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나 기구 등이 준지대라고 얘기하고요. 지대의 성지대 준하는 잉여로 단기적 성격이다라는 것이 포인트. 그래서 마샬의 준지대 누구? 마샬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입니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은 뭐예요? 지대의 발생은 뭐에 따른?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뭐예요? 생산량의 차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액지대는 누가? 리카도. 그렇죠. 리카도는 무엇이 중요하다?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생산량의 차이에 따라서 뭐가 생긴다? 지대가 발생하며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별표 하나 하시죠. 뭐가? 토지의 비옥도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지대는 뭐다? 잉여로 보고 생산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대는 뭐에 속한다? 경제적 잉여에 속한다. 우리 이거를 무슨 지대? 차액지대고요. 누가 주장하셨어요? 리카도라는 학자가 주장하셨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하죠. 마르크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시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무슨 지대? 절대지대설. 자, 잠깐만. 절대지대 체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대의 발생은 토지 소유 자체로서 발생. 그래서 무조건이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대가 어떻게 한다? 무조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열등지에서도 지대를 요구합니다. 지대가 곡물 가격을 결정하고 지대가 어디에 포함? 생산비에 포함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최열등지에서도 지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대를 주세요. 절대 지대설이라고요. 그래서 차액지대는 리카도, 절대 지대는 누구예요? 마르크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이고요. 튀넨이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이 고립국 이론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요. 고립국 이론을 주장하신 위치 지대설입니다. 그래서 위치
지대설 누구예요? T 네네 위치 지대설이고요. 리카도의 차역 지대설에서 무슨 개념 추가? 위치 개념을 추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 따른 뭐 수송비의 개념을 도입하셔서 항상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통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비, 수송비, 운송비를 강조하신 분, 교통비, 수송비, 운송비를 강조하신 분에 항상 누가 온다고요? T, 낸이 온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대와 수송비는 서로 비례, 반비례, 반비례 관계. 즉 지대가 높으면 수송비가 적게 들고 지대가 낮으면 수송비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지대가 비싸다는 얘기는 도심에 가까이 있다는 소리고 수송비가 적게 들고 지대가 싸다는 소리는 도심으로부터 멀리 있으니까 수송비가 많이 든다. 지대와 수송비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관계다라는 거겠죠. 그리고요. 알론소 입찰지대와 헤이그의 교통비, 마찰 비용으로 잠깐 보시죠. 자, 위치론 했고요. 알론소는 뭐예요? 입찰지대예요. 자, 잠깐만. 여러분, 입찰이란 말은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자, 주로 지금 시대에서 보면 경매에서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경매에서 입찰을 해서 가장 비싼 가격을 쓴 사람한테 뭐가 됩니까? 낙찰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입찰지대 곡선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무슨 금액? 최대 금액. 여기에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대 금액 지불을 통해 초과윤이 있다 없다? 초과윤이 없다. 그렇죠. 초과윤이 0이 되는 수준.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한 개 운송비를 토지 이용량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뭐 최대 금액으로 낙찰받죠. 그러면 최대 금액을 썼으니까 초과윤이 있다 없다? 초과윤이 없어요. 왜? 초과윤이 없을 때까지 가격을 썼으니까. 그러면 초과윤이 없으면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웃습니까? 웁니까? 울겠죠. 그래서 운송비 나누기 이용량, 운송비 나누기 이용량, 운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운이 아시겠죠? 네. 미안합니다. 썰렁했다면 미안합니다. 한개 운송비 나누기 토지 이용량. 아시겠죠? 운이 한개 운송비 나누기 토지 이용량. 아시겠죠? 운송비를 이용량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지대 곡선은 뭐다? 알론소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헤이그는요, 무엇을 중시했습니까? 역시 교통비를 중시했습니다. 에이그, 마찰 비용 이런 마찰 일으키지 마세요. 공간 마찰 비용은 지대 더하기 교통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대는 곧 교통비 절약액으로 표현이 됩니다.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지대는 뭐예요? 작아지고 교통비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래서 교통비, 수송비, 운송비를 중시하신 분. 누구예요? 그의 마찰 비용 이론의 누구예요? 헤이그 되겠습니다.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었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 도시공간 구조 이론 4명 한번 보시죠. 도시공간 구조 이론 4명 한번 보시죠. 자, 도시공간 구조 이론입니다. 자, 도시공간 구조 이론은요, 학자 몇 명? 4명이 등장합니다. 이론은 몇 개? 이론은 3개입니다. 이론은 몇 개? 3가지고요. 학자는 몇 명? 4명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부터 설명 드려볼게요. 버제스라는 사람은 동심원 이론을 개발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동심원 이론, 이렇게 도시가 발달되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위치 지대설의 T넨에서 요 고립국 이론이라는 논문을 어디에 적용했다? 도시 내부에 응용했다. 그래서 중심 업무지구, 전이지대, 저소득층, 고소득층, 통근자지대로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자, 중심 업무지구, 전이지대, 저소득층, 고소득층, 통근자지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중심 업무지구, 전위지대, 저소득층, 고소득층. 마지막 뭐? 통근자시대. 이렇게 동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약간 덜 동그라네요. 미안합니다. 좀 덜 동그래요. 미안합니다. 완전 동그랗게 못 그리겠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동심원이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뭐예요? 중심 업무지구부터 통근자지대. 중전 저고통스러워요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심 업무지구, 전위지대, 저소득층, 고소득층, 통근자지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심지가 가까워질수록 질병이나 범죄, 빈곤 등이 많아집니다. 그쵸? 우리 중심지가 가까울수록 뭐예요?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소득층일수록 어디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고용기회가 많은 어디에?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일수록 뭐? 중심지에 가깝게 입지해야 되는 것이 버제스의 단핵 도시이론의 포인트였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몇 개? 핵심이 몇 개? 한 개 존재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시공간 구조이론 누가? 뭐? 동심원 이론이겠고 누가 정했어요? 버제스가 주장하셔야 되겠죠. 됐어요. 두 번째는요. 호이트의 선형이론입니다. 선형이론 누가? 호이트 하시면 되겠죠. 선형이론 누가? 호이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이트 선형이론 역시 뭐예요? 단핵도시이론입니다. 단핵도시이론이라는 말은 뭐죠? 핵심이 몇 개? 도시의 핵심이 한 개이다. 선형이론의 선자는요. 이게 부채 선자예요. 부채 선자라서 여기 나오잖아. 동심원 이론에 뭐 교통축을 적용했고요. 교통망 확대에 따라서 뭐 부채꼴 모양. 여기 나오잖아. 이게 뭐 선형이라는 뜻이잖아요. 부채 선자인데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고급 주택은 어디의 축에? 교통망의 축에 가까이 있지 않는다. 누가? 고급 주택이 교통축을 중심으로 교통망 축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고급 주택이 입지한다는 것이 포인트. 그래서 호이트의 뭐? 선형 이론이고요. 누가 주장했어요? 호이트라는 분이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해리스와 울만입니다. 사람 몇 명? 2명. 사람 몇 명? 해리스와 울만 몇 명? 울면 아니고 울만. 미안합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그만. 아시겠죠? 해리스와 뭐? 울만. 한 사람, 두 사람? 두 사람. 아시겠죠? 우리 몇 명? 2명. 작년에 공부를 가르치는데 해리스 울만 교수님 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하니까는 해리슨 포드, 리차드 기어, 리차드와 기어가 아니라 한 명인 거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명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보냈는데 그게 기억이 계속 남습니다. 아시겠죠? 해리슨 포드 아니고 리차드 기어 아니고 브래드 피트 아니고 아시겠죠? 몇 명? 해리스 앤 울만. 아시겠죠? 학자 몇 명? 2명. 다핵 도시이론. 그래서 여러분 도심이 여러 개입니다. 도심 더하기 뭐 도심이 등장해서 핵심이 몇 개? 여러 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핵심이 여러 개가 등장한 것이 최초기 때문에 부도심 개념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왜? 핵심이 많다는 소리니까. 다핵 도시. 그러면 위에는 호이트든 버제스든 뭐예요? 단핵 도시 이론이었는데 여기 지금 해리스 올만이 뭐예요? 부도심의 개념을 꺼내오면서 최초로 가져오면서 현대 도시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틀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다핵심 이론은 뭐다? 도심 더하기 부도심. 핵심이 하나 더 등장했다는 거죠. 서울로 따져보자면 예전에 도심이 종로였는데, 그쵸? 부도심 뭐가 있어요? 여의도, 그렇죠? 강남, 뭐 잠실, 그렇죠? 이런 데가 다 뭐예요? 부도심으로서의 역할을 든든히 하고 있죠. 그래서 부도심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현대도시와 대도시에 적합한 개념이고요. 몇 개의 분리된 핵이 점진적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전체적인 도시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핵이 발생하는 이 부도심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요인에 대해서 네 가지, 몇 가지? 네 가지 봐주셔야 되겠죠. 맞아요? 동종간 서로 모입니다. 이종간 서로 흩어집니다. 분산합니다.
특정한 위치나 시설을 요구합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 부산 경북 쪽에 가면은 남동공단 산업지대가 있죠. 거기 뭐예요? 석유화학공단. 그쵸? 혹은 자동차 같은 뭐예요? 바닷가의 근처에 입지해서 그 바닷가에 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무역을 원활하게 입지할 수 있는 공단들은 뭐예요? 특정한 위치나 시설들, 즉 해수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에 석유화학이나 자동차 공장이었고요. 지대 지불 능력 차이는요. 이거 창고업을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대 지불 능력이 높아요, 낮아요? 이분들은 낮다고요. 근데 물건은 많이 보유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서울 톨게이트에 오기 직전에 좌우에 보시면, 특히나 왼쪽에 보시면 올라오는 기준으로 왼쪽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주로 의류 창고 매장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꼭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지대 지불 능력 차이에 따라서 창고업이 다액 발생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뭐예요?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인 거고요. 학자 몇 분? 해리스와 누가? 울만, 이렇게 두 분이 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봅시다. 자, 지대령 7명 누구? 경제지대 파레토, 준지대 마샬, 차액지대 리카도, 절대지대 마르크스. 중요하죠. 위치지대 티넨, 입찰지대 곡선 알론소, 마찰 비용이론 누구? 헤이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심원이론 버제스, 선형이론 호이트, 다핵심이론 해리스와 울만. 이렇게 해서 지대론 7명과 도시공간 구조론 4명 정리를 해보았고요. 입지론 7명은 여러분 잠깐만 쉬셨다가 입지이론 7명 마무리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분만 쉬셨다가 입지론으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잠깐만 쉴게요.